하나만 더 줄게. 보십시다. 적용학습 4나 7 경제 어려워? 어려워? 용어 같은 거 제대로 보셔야 되고 수능특강 당연히 틀린 선지까지 잘 보셔야 되고 기본이고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 좀 보면서 봅시다. 일단 경제성장이 뭔지 니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지정한 대로 한 국가의 전체 소득을 총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실질 국민소득 그게 증가해야 경제성장이라고 얘기하네. 뭐가?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요게 증가해야지만 경제가 성장한다 라는 지표라고. 오케이? 자, 이거는 멜서스나 누구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의 입장 얘기하기 전에 경제성장이 뭔지 정의부터 내리고 갔어. 경제성장의 정의. 자, 근데 멜서스는 인구 증가의 관점에서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렇대. 경제의 유일한 생산 요소는 얘들아 유일한에 동그라미 치고요. 경제가 뭔가 요소들을 가지고 뭐 발전을 하든 뭐 성장을 하든 하는데 유일한 생산 요소를 노동이라고 봤대. 오케이? 자, 멜서스가 그렇게 봤다는 거야. 딴 사람 말고. 노동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고 그래서 인구는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양 되게 비인간적이지. 그렇게 봤대. 노동의 정의와 인구의 정의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면 사람을 무조건 뭐로 본 거야? 노동력으로 본 거죠. 그죠?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나는 거지. 멜서스 모형은 노동 투입량과 실질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결국에 뭐로 전환된다? 식량으로 전환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한 생산물, 옷, 식량 다른 건 안 돼 얘들아. 식량뿐. 여기서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었듯이 결과물은 식량이야. 자, 그럼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식량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따라서 실질 국민소득은 사회의 식량 생산 수준을 나타낸대. 그러네. 그치? 결국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식량뿐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이라는 건 식량을 얼마나 생산했느냐 그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그림 1은 멜서스 모형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소득을 보여주는 총 생산 곡선과 특정한 숫자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을 나타내는 생존 곡선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을 옆에서 좀 볼게요. 자, 봅시다. 요 그림 봐봐 얘들아. 여기 내가 옆에다 그려놨지. 그지? 얘들아, AP는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소득.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식량의 양을 보여주는 거야. 그지? 자, 근데 노동을 투입한다고 해서 한정없이 그게 늘어나나? 그렇지가 않아 얘들아. 당연하지. 이건 항상 그래 얘들아. 10명이 10개를 만들어냈어. 자, 그럼 100명이 몇 개를 만들어야 돼? 1000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10명이 10개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100명? 1000명? 1000명이 1000개를 만들어내지 못해. 오케이? 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토지가 한정적이지도 않고 노동량을 수입한다 그래서 그만큼 재물이나 재화나 이런 소재들이 무한정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늘어나다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어떤 지점에서 수렴할 수밖에 없지. 노동력이 한정없이 투입된다고 해서 식량이 한정없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자, 그런데 노동 투입량이라는 건 결국에 인구수랑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인구수가 늘어나면 식량이 필요해. 최소한의 식량,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식량의 양은 필요하고 인구가 늘어나서 노동량은 늘어나는데 결과물은 어느 지점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요 지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요 부분 SB보다 요 구간은 S보다 써나? SB보다 뭐가 큰 구간이야? AP가 큰 구간이죠. SB보다 AP가 큰 구간에서만 인구는 점차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신에서 문제 나올 때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 그림 내놓고 이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각각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지점에다가 뭐 A라고 표시하고 이 지점에다가 B라고 표시한 다음에 선지에서는 A에서는 B에서는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둬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저 그림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 멜서스의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멜서스 모양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인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내가 방금 한 얘기가 이거야 얘들아. 한계가 무슨 뜻이야? 한계가 무슨 뜻이야? 한계가 뭐야? 인간이 늘어날 때. 얘들아, 한계는 무조건 한 단위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한계가 있다의 그 한계가 아니야. 얘는 한 단위야. 자, 생각해봐. 10명이서 100개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20명이서 2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떠드느냐고 몇 개밖에 못 만들어? 180개밖에 못 만들어. 자, 30명이 왔어. 그러면 원래는 3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방법이 시간도 길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느라 240개가 밖에 못 만들어. 자, 그럼 봐봐. 10명에서 20명에서 30명으로 노동량이 증가했지. 노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량도 증가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명당 100개, 한 명당 10개란 말이야. 여기에서는 한 명당 몇 개냐? 9개지. 여기에서는 한 명당 몇 개야? 8개야. 자, 노동량도 늘었고 총 생산량도 늘었지만 뭐가 줄어들었어? 한계 생산량은 줄어들었어. 맞지? 한계라는 건 그런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지만 노동이 한 단위 커질 때 늘어나는 이 생산물의 양은 어떻다? 점점 0에 가깝게 수렴된다. 더 이상 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얘는 총 생산물이 아니라 한 단위의 생산물을 얘기하는 거다. 인구 1인당 노동량 1한 단위에 관한 생산물이야. 그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르기 때문에 AP 곡선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생산량 증가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그렇구만. SB 곡선보다 AP 곡선이 위에 있는 경우 내가 표시한 요 구간 얘기하는 거죠. 이 구간의 경우에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문제 참 잘 나오게 생겼지 얘들아? 그치? 저 앞구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구 증가야. 하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추가된 인구가 생산한 식량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어느 만큼 이만큼 계속해서 뭐가 부족한 거야? 식량이 부족한 거야.
따라서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자, 그럼 봐봐. 점 2를 기점으로 어떻게 된다?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구 감소야. 그렇기 때문에 인구와 실질 국민소득은 두 목표를 만나는 지점인 점 2에 장기적으로 균형의 상태가 지속된다. 그치? 점 2를 수렴하여 경제는 이 지점에서 균형이 잡힌대. 균형의 상태. 자, 그래서 점 2를 멜서스 균형점. 이 지점이 뭐라고? 멜서스 균형점이래. 오케이? 앞에서의 균형점과 뒤에서 말하는 균제, 균형점의 이름이 달라 얘들아. 그치? 이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구나 생산량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대 얘들아. 인구 증가, 생산량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점에다가 A 찍어놓고 이 점에다가 B 찍어놓고 이 점에다가 C 찍어놓는 게 문제 내기 가장 좋겠다. 그치? 그래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각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를 정체 상태라고 하며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 아무리 노동력을 투입해도 생산량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성장도 없지. 식량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는 거라고 이미 1분단에서 얘기했잖아. 경제 성장이라는 건 그런 거야.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 하지만 생산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그래서 정체 상태에서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끔찍하지? 그럼 최대의 생산량을 뽑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산다, 못 산다? 못 살아. 겨우 먹고 사는 거야. 그치? 인구도 많고 생산량도 최대를 보이고 있지만 딱 먹고 살 만큼 그거밖에 안 된대. 자, 그래서 경제의 생산 수준은 겨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정도. 그렇대. 자, 그러면 겨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정도가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이 균형점이라는 거야. 그치? 멜서스 모양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다. 그치? 어차피 태어나도 굶어 죽는다는 얘기야. 그치? 자,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죠? 멜서스 모양에서 가정한 것과 달리 현재 경제에서는 노동 이외에도 자본, 기술 등의 다른 생산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얘들아, 멜서스는 뭐만? 노동력만 봤었는데 여기서는 노동력 그 외에 자본과 기술이 추가됐어. 그치? 자본과 기술이 추가됐는데 설명은 자본만 추가했을 때 거기에 기술이 추가됐을 때가 따로따로 설명되어 있어. 자, 그러면 노동만 생산 요소일 때와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일 때와 노동과 자본 기술이 생산 요소일 때가 각각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거야. 자, 일단 자본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자, 실질 국민 소득은 그럼 결과물도 식량 외에 다양한 생산물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로라는 사람은 노동과 더불어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해서 새롭게 모형을 만들었대. 멜서스 모형보다 훨씬 현실적이야. 솔로 모형에서는 노동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자본량을 늘리면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봐봐. 노동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노동으로 인해서 균형점에 이르렀을 때, 멜서스의 균형점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 자본량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 생산량이 한계 생산량이 거의 0에 수렴하다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솔로 모양의 AP 곡선은 멜서스 모형의 AP 곡선과 동일한 형태지만 얘들아, 동일한 동그라미야. 이거 자체가 다르진 않아. 왜 다르지 않아?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돼 얘들아? 자본이 있어도요 한 개의 생산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치? 이 그림 아닌데?
맞나 보다. 기다려. 이거밖에 없어. 자, 이거 같은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항상 어떤 생산물이든 투자하는 만큼 한없이 올라가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투자가 더 많이 된다고 해서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IT 세계에서 있긴 하지만 우린 여기서 다루지 않고 대부분의 생산량은 한 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모양은 AP 곡선은 모양이 똑같지만 자본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의 실질 국민소득은 더 늘어나게 된다. 자, 그럼 AP 곡선에 한 개 생산물이 체감하는 곡선은 이게 멜서스였으면 솔로는 어떻게 돼? 더 뒤에 가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본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의 실질 국민소득은 더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솔로 모양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나오면 위에 있는 게 솔로 모형이고 아래에 있는 게 멜서스 모형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보면 솔로 모형에서 자본량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자본량의 변화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성장이 뭐라 그랬어?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라 그랬어. 그치? 하지만 솔로 모형에서도 어느 수준까지의 경제성장은 가능하지만 당연히 끝없는 성장은 불가능해. 얘들아, 솔로 모양에서 기술을 첨가하지 않은 기술이란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끝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대. 어쩔 때? 기술, 생산, 요소 고려 안 했을 때. 그치? 자본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량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량은 당연히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자본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자본량은 투자와 감가상각이라는 두 요소에 따라 달라진대. 얘들아, 투자의 정의가 나와 있어. 투자도 이거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자, 봐봐. 투자는 생산을 위한 지출, 자본량을 증대시키는 요소가 바로 투자야. 투자를 하면 자본량은 증대돼. 감가상각은 뭐냐? 시간의 흐름과 사용에 따라 자본이 소모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량은 감소된다. 생각해봐 얘들아. 프린터기를 쓰는데 내가 1000만원짜리 프린터기를 샀어. 그러면 그걸 중고로 팔 때 그대로 1000만원인가? 안 그래. 토너도 많이 썼을 테고 무슨 뭐 안에 부품들이 다 달았겠지. 그치? 처음에 프린터기를 사는 그 프린터기 자체는 자본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된다? 점점 낡고 닳아. 그렇기 때문에 낡고 닳은 것, 그거를 소모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설비도 자본에 들어가는데 공장 설비도 늘 그대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감가상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감소, 투자는 자본량 증대. 요거 바꿔 말하면 당연히 틀린 선지지. 그렇기 때문에 점지원다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써있다고 해서 틀렸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자본량의 일정 비율은 매년 소모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자본량에 비례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일정 비율이 소모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량이 많으면 감가상각되는 비율도 크겠지. 그건 당연해.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듬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감가상각보다 크다? 여기 물건이 부셔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면 당연히 여유가 날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냥 자본량이 감소하는 거지. 고장났는데도 못 고치는 거야. 투자를 안 해서. 자, 그래서 그림 2에서는 자본량이 투자와 감가상각이 만나는 지점인 K에 이르게 되면 자, 봐봐. 여기 이 부분 K에 이르게 되면
자본량은 변화하지 않게 된다. 얘들아, 그러면 K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자본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큰 걸 A라고 한다면 A는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B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B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 그치? 그래프에서 그래프 어느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자본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균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균제 상태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 가능한 정체 상태보다 더 높은 생활. 생존만 하는 멜서스의 균형 상태와는 달리 조금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가 있대. 아직은 기술 추가 안 했어. 자, 그럼 얘도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 거기에서는 그냥 감가상각되는 그 투자의 설비만 계속해서 보완하지 한정없이 발전하지는 못한대.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추가하면? 기술을 추가하면 계속 발전이 가능해. 자, 자본량만으로는 균제 상태 이후 발생하는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을 추가해서 설명한다.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자, 그럼 멜서스 모형에서 기술만 추가해도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더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 진보가 나타난 이후에는 투자 및 감가상각의 변화가 생기지만 새로운 지점에서 다시 균제 상태에 이르고 기술 진보가 이 점을 계속 어떻게 만든다? 우상향하게 만들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균제 상태가 반복이 되면서 끝없는 발전을 하겠지. 자, 그러면 기술이 없으면 균제 상태는 변하지 않지만 기술 요소를 집어넣고 기술이 진보할수록 균제 상태는 계속해서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정립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의 과정이 반복되고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그렇대.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황을 이 제일 마지막 요 기술까지 자본의 요소로 넣었을 때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답을 맞춰봅시다. 보자나 1번에 몇 번이요? 이거 할게. 표시만 해놓으면 1번의 답은 2번이죠. 솔로랑 멜서스. 그치? 2번은요. 답은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3번. 달리가 아니라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1, 2, 4, 5번 다 표시하고 3번 이렇게 고친 다음에 5개가 다 특징이야 얘들아. 제일 변형시키기 쉬운 선지기 때문에 같이 읽어두시고요. 3번에 몇 번이야 얘들아? 3번에 답 4번.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겠죠. 오케이. 4번에 답 5번. 4번까지밖에 없네요. 4번에 답 5번. 다 맞은 사람? 자, 두 번째 거 빨리 읽어봅시다. 8. 틀린 거 표시하고 틀린 거만 봐. 시간 짧게 줄게요. 화장실 5분만 해야지 1번.
1부터 어디까지예요? 7, 8, 9, 10, 과학 6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는 거. 7, 8, 9, 10, 6 8, 9인데 8이 좀 고민스럽고 과학 10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제일 뒤로 밀어놨거든 10은 다음 주에 할 수 있고 다음 주는 일요일에 안 돼요. 일요일 날 아침에 아침 10시부터 와도 돼. 어차피 문제 풀고 가야 되는데 설명은 2시부터 할 텐데 빨리 설명만 듣고 빨리 가고 싶으면 10시부터 와서 풀라는 거 풀고 질문하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그 대신 2시에 자리에 있어야 돼. 10시에 와서 1시에 가는 건 안 돼. 누나 두개 남은 거 같아요. 문학 2개 남았어? 뭐 남았어? 이게 산이랑 가을 떡갈 남은 거. 오! 나 왜 다 했다고 생각했지? 현지 씨 10이네? 헐. 너네 이거 책 있어? 책은 있어요. 책 있어? 다 있어? 오늘 해. 현지 씨 10은 하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10이 가을 떡갈라면 또 하나 뭐더라? 나무 속에 뭐가 출만했어, 출만.
균제 상태에서 발전이 되는 건 기술 증거 때문이지. 기술의 증거로 자본력이 달라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자본력이 진짜 달라지는 그 얘기를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 단어 면에서 A를 보면은 기술 증거 여기다가 빠지는 얘기야. 기술 증거랑 자본력이랑 또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 나왔으니까. 자 봅시다. 이제 좀 이따 풀더라도 잠깐 봅시다. 네, 이거 맞죠? 얘들아 1문단에서는 뭐 알아야 돼?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뭔지 알아놔야 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뭔데?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하는 거. 그 계약을 이런 이름으로 부른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걸 변제라고 하고, 변제를 하면 뭐가 사라져? 채무가 사라지는 거지. 써있든 안 써있든 변제를 하면 채무가 사라지는 건 당연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뒤에서 할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어. 한 채권자의 여러 채무 가능해. 그치? 한 채권자의 여러 채무 있을 때 혹은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도 갚아야 될 때, 그리고 부족한 경우, 갚는 행위로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데 부족한 경우, 그럴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뒤에서 설명할 거래. 이런 식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돈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없다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를 뒤에서 얘기할 건데, 만약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이야. 합의에 따라서 변제에 충당하면 돼. 자, 그런데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이 법률 규정에 따르면이야.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변제나 이 계약 두 개의 정의를 잊지 말고 한번 봅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런 순서에 대해서 갚아야 된대, 얘들아. 우리 이건 모의고사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복잡하게 나오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온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채무를 쫙 주고 그 다음에 날짜를 줬었을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부터 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을 차례대로 적용시켜줘야 돼. 자, 봐봐. 일단 첫째로는 뭐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와 도래한 채무 중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 그랬는데,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갚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야. 내일이 갚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1년 있다 갚기로 한 거 말고 일단 도래한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거부터 충당해야 된대. 그치?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둘째는
이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차이가 없다면 자 근데 이행기 도래 여부에 차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하나는 도래했고 이행기가 됐고 하나는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둘 다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둘 다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해. 그치? 그러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얘기했을 때 얘는 당연히 이행기 날짜가 똑같을 거야. 이행기 날짜가 똑같을 때 두 개의 날짜가 똑같은데 도래했어. 그렇다면 어쩔 때 이익이 큰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그랬는데 채무자에게 이익이 크다는 건 금리가 높은 거 얘기하는 거야. 왜? 금리가 높으면 내가 갚지 않은 기간 동안 큰 돈을 내야 되잖아. 나한테 더 손해라고. 얘들아, 손해와 이익이 지금 동전의 양면처럼 쓰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지에서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는 건 금리가 낮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빨리 갚음으로 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행기가 똑같거나 혹은 둘 다 도래하지 않았다면 대출금리가 다른 여러 채무 중에서 금리가 높은 채무, 자 이익이 큰 채무와 금리가 높은 채무가 한 가지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셋째, 대출금리 등 변제로 인한 이익이 같은 상황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혹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모두 같은 상황이라면 다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무조건 뭐부터? 이행기가 빨랐던 거부터 변제해야 된다. 이제 먼저 도래했거나 갚는 날짜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가장 빠른 거. 도래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가장 이행기가 빠른 거부터 갚는 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뭐라고? 금리가 같은 상황이 되어야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비슷하면서도 달라 얘들아. 위의 상황에서는 둘 다 도래했거나 둘 다 도래하지 않았을 때 금리의 차이에 따라서 변제를 할 거고, 셋째는 먼저 둘 다 도래했거나 둘 다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리가 같으면 날짜를 보고서 결정을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니 얘들아? 그치? 아니 먼저 갚아야 되는 것부터 갚아야지. 그게 일단 상식적이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만약 채무 두 개가 모두 갚을 날이 지났다면 갚아야 할 날이 더 오래된 것,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 그것부터 갚는 것이다. 네 번째, 이행기 및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같으면 얘들아, 넷째는 그러면 상황이 다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채무액에 비례해서 각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라 그랬어. 자, 그럼 얘는 어느 하나를 먼저 갚는 게 아니라 모든 채무를 비례해서 조금씩 갚는 거겠네. 그죠? 어느 하나 가장 큰 게 먼저가 아니라 채무액에 비례해서 각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 오케이. 이 네 가지 가지고 진짜 10문제고 100문제고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총비용, 총이자. 각 채무의 원금 순서로 돈을 충당해야 된대. 얘들아, 여기에서의 비용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돈을 갚는데도 비용이 든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총비용, 총이자, 그리고 원금 이 순서로 돈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4번 문제였나요? 4번 문제 그대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 바뀌면 안 되고 상황에도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용은 특별히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시에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했다면 얘들아 여기다 네모야. 네모 안 쳐져 있는 네모 치세요. 증가액만이야. 100만 원이었다가 150만 원 되면
여전히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채무자 50만 원만 이 50만 원이 증가한 이유를 만들어낸 채권자가 50만 원만 부담하는 거야. 오케이? 증가액이라고 했어. 전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또한 금전에 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되고 이거 첫 번째 문제에 나왔죠.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 영업에 관한 것은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된다. 현재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순서는 당연히 잘 기억해놔야 되고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주어졌을 때 4번 문제처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여러 번 풀어보고 4번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변형 문제로 순서를 좀 적용해 봅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변제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이다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예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비문학에서 항상 원칙이다 나오면 예외가 나와. 거의 대부분 그래요. 특히 법지문에서는. 그지?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은 채무자가 바뀌는 거고 네 번째 문단은 채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채무자가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채권자가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따로따로 알아놔야 돼. 그런데 생각해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만 받으면 돼. 그치? 돈만 받으면 돼. 어디서 나온 대사야? 몰라? 넘어가. 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제3자가 대신 변제했을 때에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뭐만 바뀌는 거야?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자, 갑한테 을이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사실 을이 갑한테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갑자기 병이 나타나서 이 돈을 대신 100만 원 갚아줬어. 자, 그랬을 때 을이 갑에게 줘야 되는 100만 원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사라져. 이거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이 계약은 끝났어. 하지만 새롭게 뭐가 생겨났다? 을이 병한테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치? 결국에 계약은 그대로고 갑이라는 채권자가 병이라는 채권자로 바뀐 것뿐이야. 자, 그랬을 때 을에게는 채권자가 병으로 바뀌는 것이 이전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에 100만 원 빌렸는데 삼성생명이 나 대신 돈을 갚아준 거야. 그러면 난 이제 국민은행에 1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삼성생명이 없어. 그럼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한 상황. 더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3자는 채무자가 원하지 않으면 대신 변제할 수 없다. 상식적이죠. 그게 원칙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잡고 있어야 되네. 잠깐. 다만 채무자와 제3자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에다가 네모 좀 쳐봐. 이해관계 이게 조건이야. 이해관계가 없으면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이해관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해 여기다 밑줄 치고요. 이거 이해관계랑 연결시켜놔. 이해관계라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관계가 있으면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그래도 내가 그냥 대신 갚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을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병이 대신 갚아야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얘가 채무가 늦어서 내가 어차피 갚을 거 이자만 불려서 갚느니 내가 잽싸게 갚는다는 거야. 그럴 때는 을의 의사가 상관이 있다 없다? 을의 의사가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을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익이 있어야 돼.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얘한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지? 자, 얘는 원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예외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본인이 갚는 게 원칙이야. 여기에서는 이렇게 채무자가 바뀐 경우고 여기에서는 재밌어요 얘들아.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권자라고 오인하고 그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 이걸 준점유자라고 한대.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지, 그치?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외관이란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들로서 생김새, 신분증 등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인 척하고서 도장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금 채권을 실행했어. 돈을 인출했다는 건 은행이 나한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채무자고 내가 채권자인데 준 점유자한테 실수 없이 신분증도 확인하고 모든 다 과정을 확인한 다음에 과실 없이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얘가 사기꾼이었다면 원래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야, 그거 채권 실행한 거 아니지. 이거 나한테 다시 줘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은행에 뭐라고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난 이미 통장에서 다 꺼내줬어. 그걸로 내 채무가 끝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이, 그리고 또 채권자의 대리인이라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이 둘 다 준점유자로 볼 수가 있대. 여기 주신 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은행에서 돈을 내줄 때 나쁜 의도가 없고, 두 번째, 어떤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경우, 그때에는 변제로 인정되어서 통장의 돈이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할 때 준점유자를 실제라고 믿고 과정에서 잘못이 없었다면 당연히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다. 돈을 원래 사람에게 다시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신기하지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바뀐 경우? 채권자가 바뀐 경우. 이렇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해두고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두 개 잘 구분해야 돼 얘들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면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간의 계약 동안의 이자도 당연히 함께 갚아야 된대. 되게 억울하겠지 얘들아.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기한의 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어. 기한의 이익 네모 안 쳐져 있는데 네모 쳐주시고요. 자, 봐봐.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내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 이게 채무자 입장에서의 기한의 이익이야. 이행기 전까지는 독촉 안 받고 돈을 마음껏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기 전까지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뭘 받아? 이자를 받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기한의 이익이야. 똑같이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돈 쓰는 것,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자 받는 것, 이게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리고 있어. 자, 그래서 채무자는 본인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기한의 이익은 뭐야?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한 거니까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축소한 거죠. 이건 포기할 수 있지만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받을 이자를 못 받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럴 거면 이자도 다 줘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변제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볼까요? 1번의 답은 2번이죠.
이거 왜 2번이야 얘들아? 이거 항상 경제 문제는요 채권자랑 채무자랑 바꿔놓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채무자의 현 영업소가 아니라 채권자의 현 영업소죠. 특히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바꿔놓는 선지가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경제지문에서 항상 제일 많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2번의 답은 몇 번? 기억의 이유는 답 1번 방금 얘기했고요. 3번은요. 답 몇 번이야? 답 2번. 얘들아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았는데 회사의 직원은 있었지만 생김새만 보고 의심을 안 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해? 과실이죠. 이런 건 찾아낼 수 있어야지. 얘들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4번. 4번이 몇 번 얘들아? 4번에다 2번. 얘들아, 이 채무자가 비용 100만 원 제하고 나면 900만 원이니까 다 갚을 수 있어? 없어? 갚을 수 없죠. 그래서 답 2번. 1, 2, 1, 3, 4, 5번 선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5번의 답은 1번.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봅시다. 이어서 3은 공부. 이것도 문제 좀 풀어봐. 나한테 왜 한번
지우분이 높은 친구 먼저 갚아야 된다 했잖아요. 어차피 다 갚아야 되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아니지. 먼저 갔더라도 대출금리가 더 높은 게 네. 어차피 뒤에 하나 다 갚아야 된다. 네.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거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아직 안 도래한 거면 어차피 다 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거. 비행기까지 가져야 되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이거 현실에서 좀 달라서 모르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뒤에 적용되는 거 적용을 안 하고 하는 얘기라서. 근데 좀 이상한 게 어차피 아직 안 도래했으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웬만하면 막 하는 거? 근데 얘네 일본 땅에서는 지금 돈이 부족해서 못 갚는 상황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한 채권자가 채권자를 놓치면 모자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돈이 모자라서 여러 개의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서를 정하는 건데 채무 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돈을 갚을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그 채무조차도 일부러 갚는다고 쳤었을 때 이자가 큰 거를 먼저 갚아야 뒤늦게 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무조건. 어차피 다 갚는 날 내가 늦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갚고 있다가 이행기가 지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자가 큰 게 리스크가 더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때문이라도 무조건 꼭 그게 이익이야. 금액을 주고. 근데 돈이 부족한데 뭐하러 미리 갚으려고 해요? 마음 편하려고 몰라. 빚이 불편할 수도 있지. 현실에서는 보통 다른 대출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 미리 갚는 경우가 있죠.
보십시다. 옛날에 여기 찍힌 거 있어? 네. 충전 연료 확인 이런 거 저기 좀.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는 자본재를 늘리는 거다. 앞에서 했죠? 앞에서 한 얘기랑 똑같아. 기업이 자본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결정된다. 투자를 할지 말지는 당연히 이윤이 커질지 작을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현실은 다양한 제약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할지 말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두 가지. 설비를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이냐, 재고를 더 만들어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개에 대해서 나눠서 불확실성이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봐보자. 두 번째 문단 바로 볼게요. 얘들아,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은 설비 투자를 설명한대. 다른 거 말고 설비 투자. 만약에 딕시세의 투자 옵션 모형은 재고 투자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공장 기계와 같은 고정 자본을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 또는 기존의 고정 자본에다가 기계를 하나 더 사서 넣는 고정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설비 투자라고 한다. 자, 이러한 투자 옵션 모형은 가격 변동이나 환율, 경제 정책, 정부의 규제,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얘네가 뭘 가지고 온다고 얘들아? 내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 분명 잘 팔릴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수입해오던 그 제품의 환율이 너무 뛰어서 불가피하게 내가 갑자기 손해를 볼 수 있잖아. 물건이 여전히 잘 팔리는데.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은 내가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업의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결정 등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현상을 설명한다. 자, 그러면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이라는 이론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기업은 왜 투자를 미룰까? 이걸 설명해주는 이론이라는 거야. 오케이?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아,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있다 없다? 현실에 없어요. 현실에 없어. 오케이?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건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요. 이 이해가 있어야 돼, 얘들아. 독점 시장은 뭐 얘기하는 거야? 전기, 물 같은 거. 돈 올리면 그냥 우리 내야 돼.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너네가 언제 배웠냐면, 완전 경쟁. 너네가 중학교 때 무슨 곡선 배웠어? 수요와 공급 곡선 배웠지, 그치? 근데 세상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지가 않아. 왜냐면 이런 다양한 현상들 때문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딱 이 지점에서 결정되지 않고 항상 뭔가 변수가 생긴단 말이야. 이 변수를 적용하려면 우리가 시장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완전 경쟁 시장, 변수는 다른 변수들은 없고 딱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몇 개의 요소들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야. 현실은 없어. 어쨌든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이 있대. 옆에 그림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시장이 있대. 자, 그림에서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동차 가격의 변화를 나타낸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 그림에서 가는 이런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시장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가격을 X라고 한대. 정상 이윤은 뭔데? 이윤이 0이야. 얘들아, 정상 이윤과 이윤이 0인 거 연결시켜서 이해해줘야 돼. 정상 이윤에 내가 시장 진입을 하면 난 이득을 하나도 못 얻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상 이윤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지만 이윤을 남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의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한 이윤, 여기는 이윤에 관한 얘기야. 얘들아,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판매액과 이윤은 서로 같지 않아. 그치? 이윤은 뭐 이런 비용들을 다 차감하고 진짜로 내한테 남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이는 기업이 얻은 이윤에서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뺀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0이면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지. 저거 그 정오표에 오류라고 지웠던데. 이거? 이거 왜? 이거 내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 왜? 내용 오류라고 어디 그 문장 하나 지웠던데. 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일단 한번 봐볼게요. 이윤, 투자는 생산에 드는 비용 뺀다. 이 문장이 좀 이래서 그런가? 이게 이중 그거가 돼서 그런가? 이중적으로 해석돼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값을 쳐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이윤은 이런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는 기업이 얻은 이윤에서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뺀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는 기업이부터 저 문장이 아마 지웠을 거예요.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상 중복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봐볼게요.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해서 가격 X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대. 자동차 안 만들다가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가격 X, 얘들아 여기 부분에서 들어가면 이문이 안 남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시장 진입을 할 수가 있대. 당연히 그럼 이문이 남으니까. 그치?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한 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 즉 비가역성이 존재한다. 얘들아, 공장 기계를 넣으면 절대로 내가 넣은 돈만큼 팔아서는 못 빼. 그치? 그 돈을 못 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성질, 뭐라고 한다고? 비가역성이라는 게 투자의 성질이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의 추이를 좀 더 관찰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딕시스의 모형은 왜 대체 투자를 하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투자 결정을 뭐 때문에? 가격 추이를 좀 더 관찰한 후에 내가 이득을 얻을까 말까? 그거를 확인한다는 얘기지. 만약 T양 이후에 X를 초과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서 T1에서 T1 여기 부분에서 투자를 실행하면 얘들아 내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쳤거든? 이 각각은 가정된 상황들이야. 뭐라고 예측하는 거야? X를 초과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야지만 내가 투자할 거 아니야. X를 초과한 가격에서 내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그래도 장기간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내가 투자해서 장사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나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가격이 X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다면 자, 봐봐. 나는 가격이 이 정도는 돼야지만 정상이윤 0에서 출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 여기 부분에서는 계속 이익이 남는 거잖아. 하지만 이 자동차 가격이 여기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나는 시장 진입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할 수가 없죠. 투자를 설비를 잘 갖춰서 장사하고 싶어서 들어가도 당연히 손해본다라는 거야. 그렇게 X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할 것이라고 내가 예측한다면 과거의 가격 추이를 고려한 결과 당연히 시장에 진입하지 않겠죠. 내가 이 시점에서 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시장 진입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가령 T2 지점에 있는 기업은 T2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점, 내려온 점.
기업은 T2 이전의 가격 추이를 보고 시장 진입을 포기할 것이다. 왜? 지금 그래프의 추이가 어떻게 되니?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만약 가에 T1 시점에서 진입을 하려고 계획할 때 불확실성 때문에 T0에서 T1 사이의 가격 변동 폭이 예전에 비해 더 커도 어떻게 한대? 기업은 가격이 떨어질 때 큰 손실을 생각해서 시장 상황을 더 관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더 올라? 그러면 오르면 떨어지는 것도 더 크겠지 라고 하면서 시장 진입을 계속 미룰 수도 있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진입을 미루는 이유, 이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자, 재고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지금은 시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봤는데, 그러면 투자를 할지 말지 뭘 보고 결정한다고? 시장 가격.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의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봐봐. 한편 기업은 생산활동을 위해서 재고를 보유해야 되는데 재고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재고야. 판매되지 않고 남은 창고에 쌓아둔 거. 자, 기업은 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쌓아두는 물건들을 증가시키는 걸 투자라고 얘기한대. 오케이? 그것도 투자래. 설비만 투자가 아니라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것도 투자래. 재고 투자의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은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있대. 아니, 물건 많이 남으면 나쁜 거 아니야? 대체 기업들은 왜 물건을 쌓아둘까?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설명해 준대. 오케이? 이 이론은 그런 이론이야. 여기에서 재고 관리 비용, 그러니까 창고 비용이라던가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비용은 없다 치고, 이론을 위해서 없다 치고,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을 할 때, 자, 그럼 봐봐.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변한다는 말은 수요량이 지멋대로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성장하면 올라갈 때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경기가 침체하면 수요량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경기 변동을 보고서 수요량을 예측할 수 있겠죠. 수요량이 지멋대로 뭐 유행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냥 여기서는 수요량은 경기 변동을 따라가는 거야. 단위당 생산 비용은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단위당이라고 나왔으니 한 끼 생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당 생산 비용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체증한대. 그럼 이거부터 보자 얘들아.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한다는 건 생산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증가한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얘들아. 10개 만들 때까지는 이 회사 안에서 가능했는데 이제 20개 만들려면 우리가 사무실도 더 내야 되고 이 설비들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추가 근무를 해야 된다면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 생산이 많아질 때 뭐가 늘어나는 거야?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걸 말해. 항상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되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체증되는 이 가격 때문에 기업은 어느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시키는 것보다 전기간에 걸쳐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자, 여기 밑줄 쳐져 있고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어 얘들아? 내가 20개 만드는 것보다 10개 만들고 그 다음에 10개 만드는 게 비용이 더 싸다는 얘기야. 오케이? 일주일 동안 20개 만드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10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10개 만들고 차근차근히 만드는 게 훨씬 낫대. 비용적으로 나한테 이득이야. 균등하게 유지하는 거야. 자, 이와 같이 기업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경기 팽창기에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해? 왜? 경기 팽창기에는 수요량이 당연히 어떻게 돼? 수요량이 당연히 늘죠. 우리는 그런 전제하에 이 이론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팽창기에 수요량이 많아지면 나는 일정하게 항상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갑자기 더 많이 만들지 않고 그동안 쌓아둔 재고를 팔면서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가 있대. 예를 들어서 추석에 약과가 더 많이 팔려.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자, 근데 내가 갑자기 약과는 재고가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래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얘를 추석이나 설에 갑자기 많이 만들면 하나당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생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계속 만들어 놨다가 쌓아두고 많이 팔릴 때 그때 몰아서 판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경기 후퇴기에는 요 사이에 뭐 얘들아 수요량이 줄어들어가 생략되어 있죠. 줄어들어 재고를 축적하게 한다. 안 팔리니까. 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고의 순 증가분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것이다. 언제 어떻게 제대로 많이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재고를 쌓아둔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나 에서 뒤에가 제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위에서는요 아무리 경기가 팽창해도 혹은 침체해도 위에서는 생산량이 어땠어? 일정했어 얘들아. 그치? 팽창의 시기에도 침체의 시기에도 기업은 생산량을 바꾸지 않았어. 생산량은 바꾸지 않지만 수요량만 변하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되기도 하고 남기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뒤에서는 이것과는 다른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 뭐냐면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에 비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대. 위에 이론에서는 분명 일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대. 판매량과 생산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양의 상관관계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는 뜻이야. 늘어나면 늘어난다는 뜻이야. 늘어났는데 줄어들진 않아. 늘었는데 줄어들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라는 입장에서는 생산량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수요량에 대한 예측과 재고, 소진으로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요구. 야, 니네는 어느 쪽이야? 그냥 항상 일정하게 생산해서 아유 재고가 모자라네. 야, 어차피 모자라니까 모자란 대로 팔지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니면 추석 때 야 남더라도 더 만들어 이렇게 하겠어? 어느 쪽이야? 여기선 이윤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욕구.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얘들아? 추석 때 100개 팔리는데 마음은 야 혹시 몰라 못 팔면 큰일 나 120개 만들지 않겠어? 그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수요량 변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데 수요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면 생각해봐. 야 축구하는 날이야. 사람들 치킨 먹지 전 먹으러 아무도 안 올걸? 그럼 전집에서 재료를 이따만큼 사는 거 하겠냐고. 안 하겠지? 그치? 적을 것으로 예측하면 당연히 적게 생산해. 치킨집에서 축구하는 날이면 엄청 날 거 아니야. 알바도 미리 뽑고 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면 많이 생산한대. 이거랑 전혀 달라. 위에서는 생산량이 일정하게 아마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재고를 이용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적게 생산하고. 기업이 수요량을 잘못 예측해 수요량보다 적게 생산하여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기업은 아쉬워. 가능했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면 내가 못 판 것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될 거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남으면 남았지 더 만든다는 얘기야.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은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을 늘려가 위에랑 가장 큰 차이야. 얘들아. 생산을 늘려 재고 투자를 확대한다. 남을 때 남더라도 더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은 투자와 여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맞추고 쉴게요. 얘들아 그냥 불러볼게. 9번에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4 5번 오케이 잠깐 쉬고요. 여기까지 해봅시다.